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2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9%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도 러시아발 좀 악재가 계속해서 주말 동안 이어졌고요. 러시아 쪽에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병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철군을 하는 것 같이 얘기를 좀 했지만 결국에는 더 많은 병사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경계선에 지금 배치를 시켜놨고요. 75% 그러니까 러시아 전력의 거의 75% 정도를 지금 우크라이나 쪽 경계에 배치를 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푸틴 명령이 떨어지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서로 이제 양보를 하지 않죠. 좀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양보를 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바이든이나 뭐 러시아 푸틴 쪽 둘 다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 물러날 경우에는 좀 이제 국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끝까지 이제 가는 듯한 치킨 싸움이죠, 사실. 네, 그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재자로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양국 정상회담을 좀 이제 열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 이제 둘 다 수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만약에 결렬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끝났고, 언제든지 이제 그런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되는 명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반러시아와 그 다음에 친러시아 쪽 그 교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면서 충분히 이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원령도 지금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출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확실하게 좀 그런 결과가 좀 나야 되지만 사실 오늘도 그런 악재 이후에 좀 회담을 한다라는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생각 뭐처럼 좀 이제 마음을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조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를 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런 증시 안 좋은 날에는 그런 테마주 위주, 특히 이제 석유 종목들, 그런 기름 관련 종목들이 급등 급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이제 그런 악재가 터지면 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절대 지금 투자하지 마십시오. 단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흐름 한번 잘못하면 정말 이제 돈을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냉정하게 손실을 잘라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조금이라도 보았을 때 목표치에서 나올 수 있는 분들만이 좀 그런 트레이딩을 해야지 지금 뭐 어설프게 이제 들어가서 운 좋게 이제 몇 번 이득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뭐 계속해서 바닥 근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봉, 월봉은 그래도 이제 횡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발 위기가 이번에 해결이 될 것인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둘 다 매도를 좀 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뭐 크게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었고요. 21선과 이제 거의 주가가 바닥을 형성을 하고 좀 이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좀 반등을 해준다면 이제 저점 바닥을 찍고 좀 이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하기가 이른 것이 바닥을 다진 척하면서 지금 하락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런 악재가 터졌을 경우에는 저점이 깨지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것이고, 코로나에서 좀 많이 풀렸던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될 거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의해서 반발 매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사실 이전처럼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차별화된 종목을 좀 찾아서 네, 옥석 가리기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저한테 이제 좀 그런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 좀 안 다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지수 상황에서는 사실 레버리지 종목이 저는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증시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경향이 강할 거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계속해서 좋지 않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레버리지 지수고요. 네, 그래서 특정한 종목이 좀 호재로 인해서 올라가더라도 그런 평균적으로 지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또 이제 상승분이 크게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 이제 장점은 네, 좀 이제 종목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종목이 이제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사셔서 좀 평균적인 그런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오래 보는 분들, 네, 그런 지수를 오래 보는 분들이 좀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레버리지 종목을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제는 좀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무슨 종목을 사도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종목을 사면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요. 근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고평가된 그런 종목들을 좀 잘못 들어갔을 경우, 특히 생각보다 이제 평가가 높이 되었는데 그런 산업군에 대한 실망 매물로 좀 이제 전체적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진행해야 되고요. 지금 뭐 제가 따로 분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여유가 된다면 또 이제 그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딱히 좋은 위치는 아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세를 좀 더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 산업에 대해서 좀 이제 썰물이 들어오는 그런 산업군을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 오늘은 뭐 코스닥 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네,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조금 매도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좀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임 없이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더 하락을 했죠. 1192원대. 그래서 환율 자체는 자 이제 단기 추세를 좀 깨서 좀 더 떨어질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190원대를 조금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했는데 1200원대로 지금 쉽사리 올라가지는 못하고 살짝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한다라고 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환율이 떨어지겠죠. 네, 이제 또 미국 은행에서 또 올리게 된다면 환율이 올라가고요. 아무튼 지금은 확실히 이제 고환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구간입니다. 요런 구간. 그래서 일정 사이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서 이제 환율이 거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뭐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기간을 기다리면서 네,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수 선물은 뭐 나스닥, 뭐 다우 조금씩 반등하는 것 같고요. 뭐 유럽 증시는 좀 하락을 하네요. 뭐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해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고요. 보안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화면이 좀 이상한데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9792%. 그래서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급하게 좀 올랐던 것에 대해서 조금 차익 실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런 채권 수익률도 좀 하락을 하는 듯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계속해서 러시아 상황 주시를 하면서, 네. 이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00원 상승해서 2% 상승했고요. 18,9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시간의 가격은 네, 그대로 18,900원으로 유지가 되었고요. 네, 최근에 요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네, 두산중공업이 힘을 좀 받아가지고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조금 평소보다는 네, 힘이 좀 실려가지고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는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전에 공매도 공격을 좀 받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도 700만 주 정도로 어제보단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1거래가 조금 활발한 편에 최근에 들어서 조금 활발한 편에 있는 것 같고요. 이 거래량이 상승하는데 좀 더 쓰였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5,450원을 종가로 찍었다라고 했을 때 18,900원 정도면 지금 20% 이상 네, 단기간에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었고요. 네,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뭐 저는 이전에 17,500원대 요 정도에서 좀 많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느껴졌지만 결국에는 돌아보면은 네, 17,500원에서는 상당히 이제 매수가 좋은 포인트였다라는 것이 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체적인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좀 천천히 무겁게 주가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얘기를 좀 드립니다만 이렇게 이제 밴드를 좀 그리시고 그 밴드에 왔을 때 좀 노림수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상당히 이제 주식 시장에서 좀 이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네, 뭐 요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뭐 저점이 확인되지 않은 구간에서 혹은 이제 조정이 끝나지 않은 구간에서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습관을 좀 이제 이 저점 구간에 왔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라도 여기서 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팅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질 때 이때는 이제 매수를 멈춰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불타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자리가 좀 이탈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를 멈추고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 이제 좋은 매수 타점이 왔을 때 또 매수를 하고 네, 그렇게 천천히 지켜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렇게 바닥을 깨면서 좀 공포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하락도 충분히 이제 지수 전체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두산중공업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도 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회복을 해서 네, 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사실은 좀 더, 네, 여기서 이제 저는 매수를 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매수를 조금 멈추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그런 이 소식이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모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대로 쭉쭉 올라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 정세라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맞춘다라고 해서 뭐, 계속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일단 결국에는 뭐 흐름에 맡기고 우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식은 그냥 대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가치를 분석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가치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런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흐름이 올 때마다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네, 그런 방법이고요. 혹은 위험한 자리가 왔을 때는 매수를 멈추고 네, 좀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V자로 완벽하게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241선까지 주가가 오늘 터치를 했거든요.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이 삼각수렴 패턴을 사실 완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과는 좀 다르게 반대로 이제 좀 떨어지는 그림이 그려졌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은 이전에 네, 열심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결국에는 신주 상장에 있어서 그 신주 상장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이용하게 되었고 그 공매도를 통해서 신주인수권 증서 네, 신주인수권 증서를 가격을 많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신주인수권 증서가 또 이제 두산이라는 지주사로부터 대량으로 이제 장외 매매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 것들을 매수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 증서가 쌀수록 또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주가를 눌렀고요. 또 최종 유상증자 가격까지 13,850원으로 낮추어 버리면서
네,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사실 유상증자 가격이 떨어지면 사실 뭐 모집 금액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을 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1조 1,500억을 지금 성공적으로 결국에는 청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1조 1,500억으로 충분히 5천억의 채무 상환을 진행하고도 6,500억의 신사업 투자금을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1조 5천억은 사실 1조 5천억을 하겠다라고 좀 잡은 것이 아니고 그때 형성되었던 주가 근처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잡은 주가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두산 기업 입장에서도 1조 1,500억까지는 괜찮았다라고 네,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2만 원대에서 뭐 국매도를 열심히 쳤던 그런 세력들은 이만큼의 차익을 또 얻게 되었고요. 네, 추가로 해서 유상증자 신주 상장과 그다음에 1WR 신주 상장이 이제 곧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3월 중에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리픽싱도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추가 상장이 열심히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1WR 주가가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큽니다. 오늘 또 7,000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저점 대비해서 3배 가까이 지금 올라가지고 정말 큰 수익을 얻었을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자리입니다만 좀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요. 네, 우리는 본주 위주로 좀 이렇게 리뷰를 하고 투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WR 같은 경우는 그냥 신주 상장 차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과정을 끝내고 이제 그런 네, 이해관계가 끝나다 보니까 서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주가가 계속 눌러지는 것은 매도 세력이 많아서 눌러진다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거래량이 죽은 채로 매수 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매수 세력이 조금만 힘을 주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여전히 이제 매도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고 뚫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지금 매수 세력이 다시 붙기 시작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거래도 솔직히 뭐 좀 더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500만 주 이상, 2천만 주까지 터져준다면 확실히 이제 3차 상승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보통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올랐다면 쭉 올라가기보다는 잠깐 꺾었다가 21선 한번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좀 조정을 받아도 사실 뭐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이제는 박스권 전체를 회복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이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진행될 것은 3월 4일에 신주 상장이 진행될 텐데요. 그 신주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근데 이번 이 유상증자에서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3월 7일인가요? 네, 대선이 있죠. 그래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주가 흐름이 또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이 최근에 이 흐름도 대선에 대해서 유력 후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후보가 지금 원전에 대해서 친원전으로 좀 이제 정책을 펼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달에는 오히려 네, 주가 조정보다는 좀 힘을 받아서 이 의문구름을 돌파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네. 완벽히 이제 추세를 돌린다면 이제는 우리가 목표했던 26,000원 이상을 돌파를 해서 3만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영상 정리하면서 또 호재 소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넘어가서 계속해서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월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2월 월봉이 점점 양봉으로 바뀌고 있고요. 만약에 2월을 이렇게 양봉으로 네, 전환해서 마무리를 한다면 상당히 이제 기술적으로 네, 좀 좋은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4월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 달 어떻게 마무리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월 거래량도 이제 감소를 하다가 이제 이번 달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네. 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네,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또 시작했죠. 1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 투자자는 48만 주,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62만 주를 매수하면서 좀 이제 차익 매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가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다가 좀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전에도 기관 투자자가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했을 때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하면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눌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동안 이제 매수를 했을 때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기관 수급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연기금 투자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은 기관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변동폭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기관이 매도를 끝내고 사실 뭐 금융투자는 계속 매도를 합니다만 합계가 이제 이렇게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금융투자로부터 나오는 매도량이 줄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투신과 같이 이렇게 차익 매물을 조금씩 하던 그런 투자자들도 매수로 전환을 하고 연기금 투자자가 크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수급이 전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 깊은 그런 수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뭐 3일 연속 30만 주 정도씩 그 이상씩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유상증자를 참여하고도 뭐 이렇게 계속 들어온다면 확실히 이제 투자자 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신주인수권까지 쳐가지고 유상증자 상장이 되고 난다면 그때 이제 뭐 그 종목 비율이 주식 비율이 한 6% 정도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이 또 된다면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목표하는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비율이 뭐 7%, 8%뭐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비전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연기금 투자자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고요. 네, 결국에는 올라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천천히 계속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돌아왔잖아요, 주가가. 네, 그래서 유상증자 뭐 13,850원에 참여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참여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을 때는 괜히 유상증자를 참여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회복되었을 때는 벌써부터 이제 주가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벌써 한 주당 5,000원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주수권이 뭐 2,700원, 3,000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 차익을 실현했을 때보다도 벌써 2,000원을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주주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청약을 많이 진행해가지고 그래서 초과 청약까지 그렇게 싹쓸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경쟁률이 엄청났죠. 200대 1이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실권주에 대해서도 인기가 많았던 두산중공업이었기 때문에 아주 관심이 많았고 그런 수급 자체가 사실 예비 매수세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억 주 정도가 몰렸기 때문에 앞으로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확실히 크게 이렇게 힘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의 패턴이 세력주라는 패턴을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들이 세력주 같습니다. 웬만한 대형주보다 변동폭이 없는 듯 하면서 좀 크게 움직이고요. 올라갈 때는 정말 가차없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보았고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더 이상 크게 늘어나진 않은 것 같고요. 2170만 주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20만 주 정도씩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더 늘진 않고요. 1거래량도 뭐 눈에 띄게 많이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기도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오늘 1거래량이 770만 주 정도였죠. 그 거래량 대비해서 45만 주 정도면 한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비율도 10% 아래로 좀 떨어졌고요.
네, 보통 이제 공매도 비율이 좀 낮은 종목들은 5% 미만으로 떨어지는데 사실 두산중공업은 상당히 이제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요런 구간이 사실 핵심 포인트였죠. 그래서 공매도를 이제 너무나도 많이 쳤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좀 눌렀었는데 이제 공매도 공격이 끝나고 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근데 장고 자체는 이제 상환이 진행되지 않죠. 네, 장고가 계속 유지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잔고는 결국에는 신주 상장 물량으로 교환이 될 것이고요. 그 공매도 평균가 대비해서 신주 상장 물량 13,850원으로 교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가 3월 4일에 상장될 가능성이, 상환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3월 4일이면 며칠 안 남았죠. 네. 다음 주 금요일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요 정도로 봤고요. 네.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뭐 사실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죠. 뭐 지금 시간이 일러가지고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어제자로 네, 6,600만 주 정도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뭐 지금 이제 대차 잔고 상위 종목을 보았을 때는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랭크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신규는 64만 주, 상환은 100만 주 정도, 108만 주 정도로 전체 차익은 마이너스 43만 주, 그래서 조금 더 줄어가지고 6,570만 주 정도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대차 잔고는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예비 공매도 잔고가 더 이상 늘고 있지는 않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공매도 잔고는 네, 신주 상장 물량으로 좀 커버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대차 잔고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뭐 그런 매물은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추적 물량은 58만 주에서 당일 물량 57만 주 정도로 조금 감소했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조금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요 3일 정도는 매수를 했는데 뭐 57만 주 정도는 뭐 크게 움직임 없었고요. 7.7% 네, 보유율은 계속 낮은 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마 9% 정도, 9% 이상을 유지할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유상자 신주 상장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몸집을 좀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유상자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외국인 지분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할 것은 다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소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요거죠. 최근에 이제 원전 종목들이 힘을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이 특히 조금씩 수급이 몰리면서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 이런 소식 때문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탈원전 백지화를 선언하고 원전 채광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네, 원전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 이 퍼센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유력한 후보로 지금 점쳐지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그 조사를 통해서 이게 나오긴 하는데 뭐 지지율이 좀 크게 차이 나는 조사도 있고 좀 좁게 차이 나는 조사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후보 확률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이제 원전 종목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투자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 같고요. 네, 그 때문에 이렇게 또 관심을 받는 것 같네요. 두산중공업이요.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소식은 네, 신재생에너지 소식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이제 강점은 원전 종목도 주력이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신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에너지가 좀 100%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뭐 폐기물이 없는 환경으로
에너지로 좀 가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전 세계 입장으로는요. 그래서 궁극적인 에너지 목표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네, 두산중공업도 그쪽으로 이제 뛰어들었고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핵심은 ESS 대용량 저장 장치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한 그 전력이 바로바로 이제 ESS에 저장되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방출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배터리 같은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그런 에너지원들이 안정적으로 좀 기후 영향을 받지 않고 좀 그런 100%잘 돌아가게 된다면 ESS와 같은 그런 저장 매체에 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이제 각 기업들도 ESS를 통해서 전력을 이제 100% 전환하는 그게 이제 RE100 뭐 그 얘기였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네, 앞으로의 산업 방향과 굉장히 잘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원전 에너지가 기저 에너지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어느 한 이 국가에 너무 에너지를 좀 의존을 해버렸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무기가 되어서 좀 그 칼로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안보 입장에서는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해외 국가들, 주변 인접 국가들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와서 수입을 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가 상당히 이제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상당히 이제 많이 이용을 했고요. 뭐 이 국가 면적 대비해서 원자력 비율이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에 해당하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만큼 전력 비율도 상당히 높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구 밀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는 점이고요. 그 원전이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상당히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지반을 골라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진 자동 감지 설비를 진행을 해서 자동으로 정지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설비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네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기자재들이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점으로 우리나라 원전 수주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기술력을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까지 추가가 되니까 두산중공업이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궁극적으로 지금 뭐 네, 신재생 에너지 얘기하다가 또 원전 얘기가 빠지면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ESS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직접 ESS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기업은 두산중공업과 그 다음에 뭐 하나큐셀 정도, 네,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사업 진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SDI는 양극재를 이제 적용하는 거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독보적이다. ESS. 그래서 호주 ESS 시장과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이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ESS 수주가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게 된다면 국내 ESS 시장도 많이 필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를 저장할 장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시장 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2기가와트시 올해 65.2 이렇게 2023년, 2025년 이렇게 계속 증가해서 2030년에는 356.6기가와트로 이렇게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원전 가장 큰 용량이 지금 1400메가와트거든요. 이게 1.4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356기가와트라는 것은 원전 거의 한
얼마죠? 250개 정도가 되나요? 네, 원전 250개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그 에너지 용량 장치가 필요하다. 2030년에는. 그래서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보급화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제 원전도 필요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좀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산중공업은 지금 에너지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분야로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점, 성장성을 잘 확보를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두산 지주사 소식인데요. 오늘 또 갑자기 삼성 반도체 협력사 테스나를 품는다라는 좀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반도체 쪽으로 좀 확장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시가 떴습니다. 네, 이 풍문 조회설에 대해서 조회를 해달라라고 이제 거래소가 두산에 요청을 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뭐 내일 정도에 이제 공시 답변이 나올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후공정 기업이고요. 테스나가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사 이렇게 테스나를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를 사실 전부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그 산업지게차죠. 그 산업차 쪽을 두산 밥켓으로 넘겨주면서 그 매각 금액이 7천억 정도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7천억을 이미 확보를 했을 텐데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서 이렇게 다 참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는지 조금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분야로 반도체 후공정 기업 인수를 좀 염두를 해두고 현금 확보를 위해서 부분 참여를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매각가는 4,600억 수준으로 네, 보이고 두산은 내부 자금 2,300억 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2,3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을 조달해서 이렇게 뭐 매각한다라는 계획까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협력사고요. 국내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기업 중 이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차량 반도체가 이제 또 시장이 확대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 뭐 빈메모리 반도체 쪽에 그런 패키징 사업도 이제 커질 텐데, 그걸 이제 두산 쪽에서 또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또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면 또 그룹에 대한 명성이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그룹의 줄기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네, 이 건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두산중공업 오늘도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